최근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로 간다, 아니다, 이걸 놓고 논쟁이 한창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기 침체로 간다 하더라도 미국은 달러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찍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국채를 발행해서 적자 재정으로 언제든 경제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가 와도 사실상 손발이 다 묶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 파장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여러 번 경기 침체가 왔지만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던 이유는요. 사실 미국에 강력한 무기가 있었죠. 바로 달러 패권과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바로 미국의 국채입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을 믿고 경제 위기가 오나 경기 침체가 오면 제로금리를 통해서 무제한 달러 찍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래도 달러는 강세를 보였던 기현상들이 일어났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로금리를 하고 무제한으로 우리 원화를 찍어낸다. 그러면 우리 원화는 휴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달러는 그렇게 마구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여기다가 미국 정부의 무제한 돈 풀기가 얼마든지 가능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채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험하지 않으면 심지어 무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불리는 게 바로 미국의 국채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국채를 찍기만 하면 세계 여러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 국채를 사주는 기현상이 경제 위기 때마다 일어났기 때문에 미국에서 아무리 심한 경기 침체가 시작돼도 돈만 찍어내고 국채만 찍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경기 침체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바뀐 현상이 있죠. 미국이 국채 입찰을 할 때 우리는 그동안 관심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 미국 국채는 진짜 줄 서서 사는 그런 자산이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수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미국이 국채를 입찰할 때마다 계속 시장이 긴장된 모습으로 야 이번에 국채 입찰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심정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잖아요. 자, 당장 8월 7일에 10년물 미국 국채 420억 달러어치의 입찰이 있었는데요. 이때 시장에 작은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 입찰 직전에 시장 금리는 3.93%였는데 그런데 입찰가가 3.96%로 시장 가격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오라? 입찰가가 더 높아? 그러니까 곧바로 시장 금리가 3.97%로 상승을 했습니다. 입찰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높았다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보다 미국의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금융사한테 입찰을 붙인 이 금리가 더 높았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이번에 응찰률이 워낙 낮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번의 응찰률은 2.53배였는데 8월 7일은 2.32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의 기사를 보면 국채 수요가 22년 이후 가장 약했다 이렇게 기사가 되어 있죠. 국채 입찰이 이렇게 끝나니까 당황한 시장에서 금리가 올랐다가 또 그리고 금리가 나중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약간 황당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괴리의 배후에는 당연히 누가 있느냐?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5일까지 단기적으로 증시의 향방은 금리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경제 상태가 모든 게 다 똑같은 상태에서 금리만 혼자서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옐런이 지금 현재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마도 금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장 8월 7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시장 금리가 3.93%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미국 국채 입찰을 했는데 이게 3.96%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3.97%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소수점이라서 이거 말하기도 되게 힘든데 겨우 0.04%가 올랐다는 얘기고 베이시스 포인트로 얘기하면 4bp. 아니 고작 4bp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깜짝 놀라서 일종의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8월 7일 나스닥 지수는 원래 2%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낮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도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견고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그 뒤로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고작 4bp 올랐습니다. 세상에 이거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올랐는데 이거에 깜짝 놀라서 갑자기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로 따져보면 3%가 하락한 셈이니까 아니 4bp가 그렇게 큰 숫자였나? 이렇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금 미국 국채 시장에 나스닥 지수가 출렁거리는 아주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국채 금리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니까 앞으로 국채 시장과 옐런 사이에서 석 달 남은 대선까지 일종의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왜냐?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역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평균을 해보면 1.9%포인트 해리스가 앞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과 2020년의 대선에서 트럼프의 수문표가 최저 1.8%에서 최대 4%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선은 역대 가장 치열한 박빙의 대선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증시의 아주 작은 등락이 이 대선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옐런은 남아있는 석 달 동안 미국 경기를 부양하고 그리고 증시를 떠받치기 위해서 과거에 했던 방법을 계속 쓸 가능성이 큰데요. 국채를 또 천문학적으로 발행하고 이걸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재정을 시장에 뿌려댈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왔기 때문에 옐런은 앞으로 석 달 동안도 자신의 이 계획이 작동하기를 바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미국 경제에 새로운 아킬레스건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죠. 바로 우리말로 하면 구축 효과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축 효과라는 단어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나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정부에서 증시 부양하고 경기 부양하려고 재정 지출을 왕창 확대해요. 근데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해서 이걸 국채로 조달하게 되면 시중에 있는 자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민간의 투자 같은 게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함으로써 경기가 부양되거나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지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구축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옐런이 얼마든지 재정 적자를 통해서 미국 경기를 부양해 왔지만 이제 앞으로는 구축 효과가 이 옐런의 계획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023년에 옐런이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느냐, 진짜 이게 심각한 게요. 2023년에 미국 경제는 초호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 이렇게 경제가 초호황이면 당연히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적자가 2,340조 원. 진짜 어마어마한 재정 적자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정상이 아닙니다. 경제가 조금만 더 악화되더라도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아주 취약한 그런 재정 적자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수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2023년에도 재정 적자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4배 가까울 정도로 진짜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재정 적자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에서 구축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는 해외에서 사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자금을 국내에서 조달했다, 그럼 구축 효과가 일어났겠지만 다른 나라가 사줬기 때문에 이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미국이 2023년에 누렸던 호황, 그건 전부 다 옐런이 재정 지출로 돈을 뿌렸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자금의 조달은 남의 나라 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2023년에 정말 이상하리만큼 놀라운 호황을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도와줬던 나라들이 어디냐? 미국 국채를 사준 주요 국가, 일본도 들 수 있고 캐나다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이런 나라들이 더 이상 미국의 국채를 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프로는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직접 숫자를 갖고 왔습니다. 이 통계는 미국 재무부의 공식 통계인데요. 2024년 3월 대비 일본의 미국 국채 보유 현황을 보면 지난 3월만 해도 일본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는 1조 1,878억 달러나 됐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는 1조 1,283억 달러로 6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게 일본만 줄었다면 큰 타격이 없겠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를 가장 열심히 사주던 영국도 미국 국채 보유 금액이 이렇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룩셈부르크나 캐나다 같은 나라도 3월달 대비 미국 국채 보유량이 크게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5개 나라가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1위부터 5위까지 나라인데요. 이 5개 나라 가운데 오직 중국만 1억 달러지만 그래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지금까지 미국 국채를 열심히 사주던 이런 동맹국들이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미국 국채 보유 금액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7월 31일에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쇼가 벌어졌던 가장 큰 이유가 이렇게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미국 국채 보유 금액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본이 미국 국채를 다시 사주기를 바라면서 이런 사달이 났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 일본은행이 그동안은 이 엔저 현상을 막기 위해서 달러를 풀었고 이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팔았지만 만약에 일본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 일본은행이 거꾸로 달러를 사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미국 국채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오판을 옐런과 일본은행 총재가 했던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죠. 왜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훨씬 더 위험한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건 미국의 월별 미국 국채 발행량인데요. 이게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국채 발행량이 점점 더 늘어나는데 해외에서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줄 수 없다면 결국 미국의 금융사들한테 이 국채를 대부분 다 팔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금융사들만 미국 국채를 사들이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드디어 미국 경제에도 문제가 생기죠.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구축 효과가 일단 발생하게 되면 미국에서 재정 지출을 아무리 늘리더라도 민간의 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먹게 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 경제 성장이나 아니면 미국 증시를 부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8월 7일에 어떤 발언을 했느냐?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할 가능성은 35에서 40% 정도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면서 그가 생각하는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라고 말했다. 이런 기사가 CNBC 기사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경기 침체가 안 왔으면 하고 바라지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통화 정책입니다. 이 방법 지금까지 엄청 잘 써먹었고 그때마다 주가도 V자 반등하고 경제도 살아나는 진짜 기적 같은 모습을 보여줬죠. 여기다가 재정정책까지 섞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재정정책은 정말 큰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보다 더 직접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경기 침체 극복 방법이 이제 더 이상 예전만큼 효과를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먼저 통화 정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오면 항상 달러를 찍어서 많은 경기 침체를 아주 쉽게 해결했습니다. 2008년, 2020년에 미국 경제를 살렸던 것은 제로금리를 하고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서 달러를 찍어낸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이번에도 많은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연준에서 1.5% 혹은 내년 연말까지 심지어 2.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해서 이런 파격적인 금리로 또다시 시장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방법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행에서 고작 금리를 0.25%로 올렸을 뿐인데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위험성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1.5 혹은 2.5% 이렇게 대폭 인하하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또 한 번 청산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를 비교해 보면 미국이 3.9%, 일본이 0.9%로 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번에는 3% 안으로 조금만 내려왔을 뿐인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될 뻔했잖아요. 이거 간신히 틀어막고 있는 중인데 만약에 이 이하로 좁혀지게 되면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남아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미국 경기만 보면서 금리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1.5, 2.5 이렇게 낮출 수가 없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눈치까지 봐가면서 금리를 인하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과감한 통화정책, 즉 제로금리까지 금리를 5.5를 갑자기 0으로 낮춘다든가 이렇게 과감하고 정말 전격적인 방법 쓰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바로 국채를 찍어서 돈을 시중에 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국가 부채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재정정책 효과는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게 80%란 얘기도 있고 뭐 100%란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적게 보는 사람이 한 60%, 100%가 가장 높게 보는 건데 어쨌든 국가 부채가 GDP의 100이 넘으면 국채를 찍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것은 시장을 살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채로 민간의 자금을 빨아들이면 민간의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게 시중의 자금을 구축하는 크라우딩 아웃하는 효과 때문인데요.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제 GDP의 123%를 돌파했고요. 이게 2023년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는 127%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융시장에서 조달된 돈으로는 아무리 재정 지출을 늘려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미국 국채를 대신 사줘야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 미국 국채를 사줄 해외 주체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은 여전히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미국이 더 이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V자 반등시키기는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예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막아야지 경기 침체가 일단 오는 순간 아마도 스티뮬러스라고 그러죠. 이게 우리말로는 경기 부양책인데 스티뮬러스가 없다면 회복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란 나라가 회복을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회복하죠. 시장 경제 자체로도 얼마든지 자가 회복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게 정부의 부양책 없이 회복을 하려면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국의 대선까지 이 옐런이 어떻게든 침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경기 부양책을 다 쏟아낼 텐데 이게 오히려 시장에 더 많은 왜곡을 갖고 올까 봐 약간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경기 부양책으로도 이 경기 침체를 막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복합적인 방정식이 되고 더욱더 이걸 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얼마나 요동칠지 불확실한 측면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리스크를 분산하는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원칙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